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을 포함해 12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을 선언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송 전 대표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며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자청했지만 검찰은 일단 송 전 대표를 바로 소환하지 않고 공여자 조사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우선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스튜디오로 모셔서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현 주소와 개선 방안을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인 어제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마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포항시 호미곶 해상에서는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서 침몰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피는 다 완료했는데요. 노약자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병원 가신다는 분은 있어요.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포항시 호미곶 북동쪽 1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은 불에 타 침몰했고 선원 4명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남 함양군 남효마을 입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8살 최모 씨가 숨지고 함께 동승한 18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오토바이가 방향 전환을 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부산 동구 안창마을 인근에서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주민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멧돼지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부산 동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민과 등산객은 통행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창마을은 지난달 22일에도 멧돼지 8마리가 한꺼번에 출몰해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송 전 대표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귀국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여행용 가방을 이끌고 공항에 들어섭니다. 굳은 표정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간다며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틀 전 기자회견을 열고 돈봉투 의혹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법률적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조기 귀국해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귀국 후 일정에 대해 당분간 공식 일정 없이 사태 파악과 함께 검찰 조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합니다. 일정 중 한미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이들과 함께 오찬도 가질 예정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가더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사진들이 소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맞춰 서울과 뉴욕 거리에 동시 상영되는 영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국전 참전용사 3명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하고 다부동 전투 영웅 백선엽 장군의 딸을 비롯한 한미 참전용사 유족들과 감사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00명이 모이는 이 자리엔 최원일 천안함 함장과 목함지뢰 부상장병을 포함한 8명의 호국 영웅도 함께합니다. 미군 포로와 실종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빈 테이블이 마련되고 6.25 전쟁고아의 후손 용재운일의 기념 연주도 준비됐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두 사안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한 원칙적인 입장이 한미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검찰 수사와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22일 파리에서 있었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송 전 대표는 탈당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귀국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자, 송 전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고 본인의 당내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고심을 한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캠프 내에 벌어진 일들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본인이 총 책임자로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본인을 조사하면 되지 않겠냐. 더 이상 이제 주변 사람들의 압박하거나 불필요한 어떤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의혹 제기 수준에 넣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통큰 어떤 선언을 하셨고 무엇보다 탈당을 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에서 젊은 시절 한 26년에서 27년을 민주당에서만 이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정치인으로서 그 당을 떠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요 거의 정계 은퇴와 비슷한 어떤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너무 평가 잘하기보다는 어떤 한 오랜 정치인으로서의 큰 결정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계 은퇴라는 게 이제 송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제 정치를 직업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에서 이제 처음에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송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입장을 좁혀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 있는 결단을 바란다와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것은 조기 귀국을 할 거냐 말 거냐만 남거든요. 근데 조기 귀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를 줬어야 되는데 송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두 번째는 탈당까지 결정한 마당에 그렇게 주장하고 비판했던 당내 의원들께서는 좀 못쓰게지지 않았을까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자,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관여한 정황이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제 모르는 일이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견지했잖아요. 그 상황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 얘기는 형용 모순이죠. 자기가 모르는데 그럼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고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는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 인생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지금 볼 때 이 녹취 파일의 이 공개된 부분을 살펴보면 송영길 대표가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런 혐의 또는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귀국을 하지 않고 파리에서 계속 버티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당 전체가 존망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귀국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대응, 송영길 대표의 대응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영길 전 대표였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습니다. 당대표까지 하고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입니다. 예, 아까 그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탈당이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른 당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당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탈당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비판의 부분은 각 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비판이 사실과 부합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의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 명백하게 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의혹 수준입니다. 녹취록의 맥락들을 봐야죠. 앞뒤 맥락,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거를 보고 나서 검찰이 수사가 어떻게 입증이 있을 때는 그런 비판을 오늘 같은 비판 유상범 의원이나 뭐 정의당의 논평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의혹 단계에서 한 정치인이 그것도 26년, 7년을 담았던 당을 탈당한다라는 결단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왜 본인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죠. 그러니까 녹취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이 있다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은 정말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연관성이 생긴다. 그러면 그 비난은 배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부인했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검찰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은 아직은 저들이 한 정치인이 오랫동안 한평생을 몸담았던 데 있어서 탈당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 모르지 않냐.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송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당 차원의 이번 사건에 대한 뭐 대응이라든지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바랬던 것들은 뭐 민주당 쪽에서의 뭐 중진원 의원들도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했던 부분들은 와서 본인의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와서 뭐 하겠어요. 그런 데서 검찰 수사에 소환될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다른 거를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한테 여기 들어와서 똑같은 입장을 밝힐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캠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진상조사를 스스로 해봐라 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촉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 차원에 따로 뭐 진상조사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패널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 곤혹스러운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단 한 방울의 남은 진실마저 다 짜내야 인정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의혹이라고 해서 아직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 맞는 말씀이지만 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녹취록이 국민의힘에서 전직 당대표를 했던 사람과 관련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진실이 계속 드러나는 과정, 그럼 분명히 또 정치 탄압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주는 구조, 민주당 내부의 이 감싸주는 구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도부에서 뭘 하더라도 진실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분 무력이 없는 분이다. 어느 분이 그랬죠. 어느 의원이. 그리고 또 어느 당협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가슴이 먹먹하다. 가슴이 먹먹한 건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돈봉투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서 얘기하겠다, 검찰 가서 얘기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도부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탈당의 의미를 봐달라느니 자생당생이라느니 뭐 통이 큰 정치인이라느니 이렇게 찬양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잠깐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또 개개인의 의원들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탈당 의미를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력이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도 집 한 채 없이 정치를 했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김민석 의원은 평가를 했던 부분이지 무력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그 속을 알겠어요. 그냥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이 없다는 말이 불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진상조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 꼭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건 제가 싫어하듯이 저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김연아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 지금 터졌지 않습니까? 공천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국민의힘도 진상조사를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연아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 자체도 그 스스로가 어떤 진상을 밝히고 뭐 사실을 얘기해야 되듯이 당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닐 것도 있고라는 부분들은 당이 판단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경광부회하지 마세요. 김모 전 의원 저희 당 소속 보도 딱 한 건 나왔습니다.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돼서 다른 데서 보도를 하지 않아요. 김모 전 의원의 건하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을 똑같이 지금 또 비교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돈봉투는 비슷한 그런 얘기 하시지 말잔 말이에요. 본질을 자꾸 회피하지 마요. 본질이 아니라 절반의 진실만 사실이죠. 얘기하는 게 거짓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라 김연아 전 의원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뭐 보도가 한 건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김연아 전 의원이 이게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틀어막은 건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체를. 근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이미 경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조사를 했고 송치 결정을 5월에 하기로 했다는 부분들은 대부분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돈봉투 사건을 이걸 작게 보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당이 꼭 뭔가를 진상조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냐라는 비판의 부분들은 서로 좀 민망할 수 있다라는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 나누었던 전화통화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입장이라도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기자회견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통화 속에서는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을 서로 듣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30분 정도 통화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당에서는 이심송심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귀국한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사태 해결을 함께 논의할지도 관심인데
자,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송 전 대표가 뭐 만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속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날 계획은 모르겠지만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왔는데 또 안 보면 또 이상하다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심송심까지는 전 모르겠어요. 확대 해석 같은데 이심송심 뭐 정치인들이요 또 친할 때도 있고요 또 안 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적으로 이심송심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뭔가를 또 계획하지 않겠냐. 김기현 대표께서 그러셨더라고요. 이 통화 내용을 가지고 뭔가 모종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비판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현 대표와 전 대표인데 전 대표의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대표가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만남이 될 것이고요. 저는 30분간 통화 중에 아마 대부분의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있어서 현 당대표로서의 입장 곤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기귀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당 차원에서 해야 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할 테니 이런 부분에서 알고 계셔라. 그러면은 송 대표께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모든 거를 뜻대로 해라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 부분도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분이 긴 것 같지만 또 길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정치권에서는 전현직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이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뭐 그것 자체도 초유의 사태지만 전현직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당의 자세도 좀 다른 거 아니냐. 현직 대표에 대응하는 자세, 전직 대표에 대하는 자세. 이 두 자세가 좀 다른 것에 대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현직 대표를 더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 보호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 칼끝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지금 민주당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전 현직 당대표, 직전 당대표와 현직 당대표가 모두 사법처리위원회에 몰려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당이 민주당이 과연 총선 앞두고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이 당의 당체라고 하죠.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 하나의 물리적 실체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국민들은 가지실 겁니다. 지지자들도 그렇고요. 이 상황을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이 과연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간판으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 얘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당대표 또 전직 당대표 이 두 분에 대한 사법처리 관련한 대응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의 주요 의제는 무엇인지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번 방미에서 우리나라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이 바로 안보 분야인데 어떤 것을 좀 챙길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합의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그런 소위 말해서 한국형 핵 공유가 가능하냐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요. 나토 31개국 그 안에 미국 핵무기, 전술 핵무기 200기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토가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결정권은 결국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를 한다고 해도 나토는 31개국이기 때문에 그 협의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결국 미국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형 핵 공유는 이 핵무기 자체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의사가 훨씬 더 핵무기 사용 여부에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 권한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경제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기업 총수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의 경제 사절단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이제 꼭 받아내야 될 것들,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IRA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우리나라에 더 와닿을 수 있게 고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배려를 받는다던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5박 7일 동안 가셔서 정말 성과 안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외교 분야 많이 기대를 했는데 많이 퍼주기만 하시고 가져온 게 없어서 좀 뭐 솔직히 여야를 떠나서 국익의 차원에서는 좀 속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부분 먼저 말씀하셨지만 안보는 이미 떠나시면서부터 좀 초를 쳤다. 러시아 중국 발언 때문에 안보 부분이 북핵 억제 부분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국제 상황 자체를 뒤흔들고 간 부분들은 안보를 챙기기는 이미 초를 쳤다고 보고요. 두 번째 경제 분야는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IRA 부분들 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 제외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5박 7일 동안 어떤 지혜를 가지고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현대기아 우리 국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부분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어떤 좀 여력을 솔직히 이제 미국 측하고 얘기를 해서 좀 받아낸다면 그건 좀 큰 성과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지원법 그렇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좋죠. 근데 단순하게 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저번에 이제 바이든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삼성 반도체 갔다 왔잖아요. 단지 바이든이 돈 가지고 들어와라는 요청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IRA와 반도체를 두 개를 지혜롭게 두 개를 손에 쥐고 뭐 우리가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투자를 할 테니 그럼 IRA라도 좀 어떻게 좀 열어달라 이런 좀 협상들이 있어서 좋은 결과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귀국하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곧바로 검찰 소환 조사는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삼인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기각돼 체면을 구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사팀은 영장 기각 이유를 분석하는 등 수사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의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늦지 않게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자금을 마련해 건넨 것으로 지목된 스폰서 김모 씨는 이번 주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업가인 김 씨는 강래구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스폰서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관련 통화 녹취에는 김 씨 자녀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 취업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귀국 예정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내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민주당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송 전 대표 소환 일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 후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검찰에 본인을 바로 소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뭐 그런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수사는요 검사의 재량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다 분다면 모르겠는데 다 불지도 않을 거면서 먼저 자기부터 소환해 달라,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뭐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장 수술해 달라고 의사한테 강요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뭐 CT나 MRI 다 찍어보고 수술을 하는 게 맞느냐, 한다라고 하면 언제 하는 게 맞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강래구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성만 의원,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박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하게 밝혀진 다음에 송영길 대표를 불러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뭐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소환이 되게 된다면 검찰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녹취 파일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전부 부인을 한다면 해당 녹취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해당 발언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송영길 대표가 이런 대화 내용들의 중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따져볼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그리고 지시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뭐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면 일단 송 전 대표가 직접적인 관여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이제 송 대표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다른 일들은 다 안 챙겼어도 이것만은 꼭 챙겼어야 될 일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여당 대표가 되느니 차라리 대표가 안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그 순서 선거를 해가지고. 그렇죠. 송 대표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야당을 총차적인 난국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송 대표가 그 기자회견에서 법적 논쟁은 변론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는 정치적 책임만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법적 책임은 안 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송 대표의 정치적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인 책임이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닌 법률가 출신의 그 송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송 전 대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는 자기가 보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온갖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이게 법적 책임 없이 그냥 물러날 일이겠습니까? 그랬으면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을 것이며 지금 야당의 온갖 의원들이 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법적 책임의 문제인데 혼자만 그냥 빠져나가고 싶다 이런 의사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도 캠프에서 일할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라면서 선을 아예 그렸거든요. 검찰이 이제 송 전 대표와 강정감사의 관계를 좀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감사와의 관계를 지금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진술이 된다면 당연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강래구 감사가 무슨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의 의미를 이제 캐 물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강래구 전 감사가 송영길 전 대표와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사 대상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강래구가 강래구 상임위원이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한 이후에 수사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의 지난번 그 영장 기각 사유가 사실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 자체에서 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장을 기각을 갖다가 했느냐. 증거 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 회유를 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이 증거 인멸을 단정하기 어려워서가 아니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문을 따지면은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염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단정하고 염려하고는 상당히 그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저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녹취록 보면 강래구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송영길 대표가 내가 많이 처리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이 처리했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 녹취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송영길 대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강래구 씨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 말에 비추어 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고 만약에 그런 말 했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에 그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너무 쉽게 본 것 같고요.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라고 하면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강래구 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한 것이 강래구 감사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죄는 있는데 범죄에 대한 소명은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그 사람이 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단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염려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그 판단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지난 21일에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의 첫 단계부터 좀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를 위해서는 꼭 구속영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는 이제 증거인멸의 시도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들을 미리 좀 풍부하게 받아 놓음으로써 나중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할 부분들에 대한 방어 준비를 미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구속영장 재청구 이야기가 나오고 검찰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 강래구 감사의 구속영장 기각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조금 애매해진 것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래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기각이 됐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정당법 위반죄의 처벌 수위가 약해요. 3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그다음 지난번 박희태 그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나올 망정 실형으로 구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풀어주겠다라고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이렇게 휘감고 있는 이러한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인식이 조금 아니한 것이 아니었나 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재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강래구 감사에 대해서? 일단은 그 중앙지법에 영장전담 재판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그 윤 판사한테 윤 부장한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판사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케냐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25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목사는 예수를 만나려면 금식을 하라고 신도들에게 종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관들이 땅을 파헤치자 시신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케냐의 해안 도시 말린디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소유의 숲에서 시신 21구가 발견됐습니다. So far tumeconfirm kuna shallow graves zaidi ya 15 na kuendelea. 이 교회를 이끄는 맥켄지 은텐게 목사는 신도들에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굶어 죽으라고 종용해 4명의 아사자를 낸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습니다. 당시 신도 15명이 최소 일주일 이상 금식과 기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he left her phone, everything at home with a letter, not knowing they are going to Malindi. So when I get to search her phone, I see someone
I told them they are going to see Jesus. 이후 교회 인근을 수사하던 경찰이 집단 매장지를 확인했고 어린이 시신 3구를 포함해 시신 21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봉분 수십 개가 남아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eo tumepata mtoto wa kwanza, nimeshukuru. Tukiendelea kusaka hapa ndani ya msitu, naomba tu tutapata watoto wengine hai. 다음 달 2일 법정 심리를 앞둔 은탱계는 현재 구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5개 지역 가운데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야당에 패했습니다. 기시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사실상 승리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숭고한 결정, 장기 기증 문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기조직기증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요? 원장님께서 그동안 그곳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저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요, 국가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라의 일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뇌사자분이 장기를 기증을 하게 되면 그 장기를 아주 제일 필요한 사람, 제일 정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수술을 해서 생명도 구하고 또 건강을 찾게 해드리라고 하는 나라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네, 장기 기증자 연간 400명 수준이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4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 가장 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식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나 내가 죽더라도 뇌사가 되더라도 내 몸에 시신 훼손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많아서 좀 걱정인데 요즘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 문화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식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갑자기 이제 가족이 사고로 인해서 내사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가족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가족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게 되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증자분이 생전에 내가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예,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그분의 삶의 흔적 이런 걸 봐서 동의를 하고 장기 기증을 하는 게 제일 많죠. 그런데 이제 젊은 나이 어린 애들은 부모님들이 짧은 생애에서 세상 어디에든지 조금 어디 내 몸에 우리 애의 뭐 심장이나 폐가 뛰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유족의 마음으로서 장기 기증하는 것 같아요.
네, 생전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장기 기증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지 효과는 얼마나 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한 분의 뇌사자 장기 기증으로서 그 2명의 신장 이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간도 요즘 부분 간 이식도 하긴 하는데 네. 하나의 간 이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세 분이 건강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 수술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나 폐, 건강한 폐나 건강한 심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조금 모든 뇌사자가 장기 기증한다고 해서 100% 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을 골라서 심장까지 또 폐까지 췌장까지 이식을 하게 되면 한 분의 뇌사자에서 3분 이상이 건강과 그 생명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00여 분이니까 곱하기 3하면 1,300여 명 정도가 네. 작년에 새로운 삶을 받으셨죠. 네, 정말 숭고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 이식으로 새로운 삶을 얻는 환자들의 이후의 삶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이후의 삶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심장 이식이나 폐 이식은요. 네. 못 받으면 돌아가세요. 그렇죠. 간 실조, 간이 갑자기 나빠져서 아주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단지 제일 많이 하는 간 이식하고 네. 간경화증, 그 다음에 콩팥 이식,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은 지금 당장 구하지 않아도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혈액투석이랄지 이런 거로 대체 요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어렵게 그 장기를 이식받아서 수술을 했는데 네. 1년 동안 기능하다가 못한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수술 술기나 이 수준이 세상에서 제일 높아요. 아시아에서는 1등이고요. 예. 미국에 있는 뭐 여러 교수들도 저희들하고 수술할 때 와서 보고 너네들 정말 잘한다 보고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5년 이식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식한 장기가 기능을 잘하나 콩팥 같으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입니다.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도 마찬가지 5년 간 이식해서 기능 잘하는 게 70% 이상으로 보고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식하기 전하고 후의 그 삶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장기 기증자 가족들의 경우는 내 가족의 생명을 이어받은 이식자들의 삶 궁금할 법도 할 것 같거든요. 이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작년부터 국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우체통 사업이에요. 우체통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주신 분이나 예. 받으신 분이 서로 모르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서 예.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개인 정보를 빼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사업을 희망우체통 서신 교환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애틋한 사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유,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또 소개를 해주시면. 여기 그 장기 조직 기증원에 와서 예. 저희는 뇌사자분 중에서도 내 장기를 기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밤하늘의 별이 됐다 그래요. 네.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이 됐는데 그분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또 받으신 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별을 그리다라는 행사를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음대 교수님인데 심장 이식 받으신 분도 있고 예. 폐장 이식 받으신 분도 있고 그분이 노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을 해서 그렇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을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애틋한 사연도 있는데 사실 장기 이식 현장에서 평생을 일해 오셨잖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근이완증이라고 네. 그게 아마 장애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근육이 약해져서 휠체어에 타신 분인데 네. 이분이 뇌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장기를 기증하셨거든요. 그런 그 장애인이 그 기증하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한 분은 한 10여 년 됐는데요. 예. 연골 생성 부전증이라고 에이콘드로플라지아라 그러는데 그 환자는 아주 굉장히 키가 작아요. 네. 어른 30세가 넘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돼요. 그분이 평소에 자기는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죽을 때 내 장기를 기증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요번에도 그 장애인분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종교 단체에서들 많이 그 신청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 같으면은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그다음에 불교 같으면은 새생명 실천본부인가, 그다음에 기독교는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또 저희도 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 400여 군데에서 그 희망 장기 기증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적어요. 예.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확산이 되고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마지막이에요, 벌써? 예, 벌레 먹어서 예쁘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예. 이게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참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건 안다. 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이게 이생진 시인의 시입니다. 네. 예. 또 지금 나오는 노래가요. 예.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 2023년도거든요. 심장 이식 받은 그 수혜자가 예. 그 공여자의 어머니를 찾아가요. 3년 만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이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래미상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백뮤직이 아주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예, 지금 장기가 이식만 하면 살 수 있는 분들이 네. 1년에 기다리다가 2,000명 이상이 돌아가시거든요. 한 10년 후 되면은 한 분도 그런 일에 그러니까 장기가 없어서 이식 수술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대) 가장을 친 운전자는 달아났다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태연히 목격자 행세를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1시 14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길. 좌회전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마주오던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20초 남짓 보기만 하더니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황소리 나가지고 창문 밖에서 보니까 사람 누워있더라고요. 피의자는 사고 1분 만에 다시 차를 몰고 사고 장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 피의자 A씨는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 단순 목격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서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담배까지 피운 뒤 태연히 귀가했습니다.
CCTV로 뺑소니차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은 범행 약 2시간 뒤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 정지수치고. 피해자는 초등학생 딸을 둔 30대 가장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치료 중이지만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경기도 군포에 있는 철쭉동산에 지난 주말 인파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벚꽃과 유채꽃에 이어서 마지막 곰포치를 할 수 있는 철쭉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철쭉이 모여있는 군포 철쭉동산에 주말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철쭉이 활짝 피어있는 군포 철쭉동산의 모습을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수리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야산의 한쪽 면이 분홍색 꽃송이들이 마치 양탄자처럼 곱게 깔려 있는데요. 이곳은 지난 2004년 처음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20만 그루가 심어져서 매년 이맘때면 철쭉이 만개하며 장관을 이룹니다. 올해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봄꽃들이 일찍 개화하고 있죠. 이곳도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개화했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주말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네, 꽃동산에 어우러진 인파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멋진 풍경화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통제됐다가 철쭉동산에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찬 것도 4년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맘때면 이곳에서는 철쭉 축제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지자체는 올해 4년 만에 축제를 다시 열었습니다. 3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가 똑같은 앵글로 찍은 사진인데요. 철쭉은 피었는데 산책로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죠.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방문객들은 먼 발치에서 철쭉 군락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4년 만에 분홍색 꽃밭을 가까이서 접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역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하늘빛은 흐리지만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대기가 여전히 건조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바람까지 더해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오후까지는 제주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아주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22도, 대전 20도, 부산은 17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반짝 기온이 낮아졌다가 주 후반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